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목요일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동일입니다.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본색 시간이죠.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국건 평론가 차재원 교수, 송국건 평론가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생생하게 좀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쪽에서. 자, 오늘 주제가 정진석 난국 어떻게 풀 것인가. 전 이 제목을 딱 보면서 법원 판결 기다려봐야지 뭐 별로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 분께서는 뭔가 좀 색다른 시각이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됐죠. 네. 본인 말로 이제 독배라고 했는데 네. 그만큼 어려운 자리란 얘기겠죠. 그렇죠. 빛도 안 나고 사실 뭐. 네. 근데 자 리더십 시험대회 섰다고 하는데 정진석 리더십 어떤 걸 좀 기대해봐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이 본인은 그 난국을 풀기 전에 본인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되죠. 본인 문제요? 28일 날 그 법원에서 가처분 심리를 예, 하니까 예.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어제 당헌 개정 그 무효 소송과 같이 하려다가 28일로 연기를 했거든요. 심리를. 네. 28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28일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심리를 하고 나서 또 며칠 또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죠. 이것이 또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그때 또 그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처럼 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그런 그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보면은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은 정말 그 난제가 많아요 지금. 상당히 난제가 많고 특히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물론 원내대표도 19일 날 선출이 되지만은 원내대표와 같이 이 초강성 민주당 지도부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직접 공격을 하고 있죠. 네. 뭐 직접 뭐 고발을 하기도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전원 국회의원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소수 여당으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네. 가장 그 심각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4개월 출범 4개월 동안 전혀 그런 역할을 집권 여당을 역할을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역할도 해야 돼요. 어떤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그러니까 야당을 상대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보조도 윤석열 대통령과 맞춰야 되고 그리고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 이 처리 문제인데 지금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꼭 무슨 일을 벌이더라. 네. 이거 소위 말하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름 붙인 윤핵관들이 그래서 그것이 전격적으로 저는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네. 윤리위를 적극 열어서 자기를 제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쪽 방향이 더 그 가장 확실한 이 사태 정리 방안이 아닌가도 싶어요. 네. 추가 징계를 네. 해서. 네. 왜 그러냐면 28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제가 윤리위 규정을 다 살펴보니까 네. 윤리위는 여는데 공고 기간 이런 게 없어요. 내일도 당장 열 수가 열 수 있어요. 있다. 예, 내일 당장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당헌 개정이 무효라는 이 소송에서 그 국민의힘 쪽이 주장한 게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어저께 그 당원권이 주장을 정지됐기 그렇게 때문에, 했죠. 예. 당원권이 정지가 됐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정확당했다고 확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네. 좀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또 네.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의 가업이기도 하죠. 네. 처음부터 들어보니까 전부 심각한 문제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부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하여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네. 뭐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도 사실은 없어요. 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또 가처분 인용 이래버리면 맞습니다. 어떡합니까? 그거 정말 네. 속된 말로 벙 찌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어쨌든 비대위원장은 또 대표 역할까지 요구받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역할까지. 당대표 역할이죠. 그죠? 임시 당대표. 그러니까. 예. 어쨌든 임시라도 당대표 역할은 네. 역할이니까 그것까지 요구받는 상황에다가 지금 또 이 법률적 문제도 네. 대응하고 그 상황까지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예.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예. 예. 어떻게 그런 측면에서 괜찮습니까?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그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국민의힘에 저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만약에 본격적으로 뭐 하지 말고 그런데 아니 그러면 뭐 이왕 이때까지 지금 당 대표 없이 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끌어왔던 그 기간을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원내대표도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당 일각에서 나온 해법 중에 하나가 네. 빨리 그럼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음.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네. 당을 리드하면서 뭐 비대위를 꾸리든지 문제를 풀자는 이 주장은 벌써 나왔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 윤핵관들의 의지가 작용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긴급 요청을 통해서 사실은 빨리 다시 또 비대위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속전속결로 지금 비대위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아까 9월 28일 지금 가처분 신청은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그 비대위에 관한 지금 가처분인데 이번 비대위죠. 예, 그러니까 근데 어제 그 지금 가처분 심리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어제 지금 심리한 것 중에 하나가 당헌 개정안에 대한 그 이 지금 개정 절차가 옳았느냐 부분에 대한 심리였거든요. 네. 그것이 만약에 인용되어 버리면 만약에 뭐 지금 법원에서 빨리 사실은 뭐 국민의힘 이 사안 자체를 계속적으로 들여다봤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빨리 만약에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지난번처럼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오후에 또 기습적으로 놓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난번처럼 모든 사람들이 네.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전격적으로 인용을 해버렸다? 네. 그럼 금요일 오후에 참사가 되면서 네. 또다시 토요일 날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그러한 상황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어제 지금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심리한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하나 일종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그러니까 당헌 개정안에 있어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만약에 그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진석 비대위가 존재할 근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28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정진석 비대위가 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지금 거의 하루살이의 그러한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그 법원 판단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좀 기다리면서 좀 여유 있게 가자 예. 이런 말씀이신 아니 거죠. 진작에 그러니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좀 9월 19일 날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들어보면 9월 19일 날 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좀 선출될 예정인데 어떤 분은 아니 법원 판단이 어차피 나오면 다시 한번 뭔가 이 뭐 체제를 정비해야 되니까 법원 판단을 보고 하자. 네. 이런 분도 있더라고. 윤상희 의원 같은 경우가 좀 뭐 페이스북 올려 그랬다는데 근데 그 윤상현 예정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원 판단을 보고 뽑아야 됩니까? 아니 두 분 이거 중에. 저기 원내대표는 네. 그 당원에 나와 있어요. 원내대표가 거리가 되면은 일주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어차피 지금 그 비대위 띄우고 나서 이 원내대표를 그만둔다고 약속을 해서 그대로 약속을 지켜서 네. 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거 19일까지 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가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주호영 그 오선 의원을 추대를 해서 원내대표를 추대를 해서 네. 만약에 법원에서 인용을 하면 다시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되니까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 플랜 B를 마련해 놓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경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경선을 안 할 수 없게 됐어요. 오늘 조금 전에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이용호 전북의 전북 출신 이용호 네네. 의원이 경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예,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네네. 조금 전에 정식 선언을 했습니다. 오. 그 이용호 의원이 선언을 하면은 그동안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합의 추대가 될 것인가 경선을 할 것인가. 근데 윤재옥 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또 네.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어차피 이거는 19일 날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죠. 그러나 19일 예정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예, 가야 되는 거죠. 네. 그 당헌 당규상에도 그 일주일 내에 선출하도록 돼 있고 네. 지금 이미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도 나왔고 하니까 그대로 이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원내대표와 말씀하시면.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2010년도에 사실 그때 친이 친박의 개파 갈등이 아주 네,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죠. 그때 당시에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더 갈등이 첨예했거든요. 당시 친박계의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의원이 상당히 반대를 했고 네. 그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완전히 그 경제과학 도시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자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에서 2010년 5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몇몇 의원들이 상당히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하니까 정의화 의원 당시 그리고 그 포항의 박 뭐죠? 박병수
네, 하여튼 포항의 네, 박. 네. 그분 갑자기 생각이 안 예, 나요. 좀 더 생각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하고 이런 몇몇 분들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네. 당내에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약에 이 원내대표 선거 경선이 벌어지면 네. 개파 간 갈등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또 뭐 친이 친박에 그러면서 있겠죠. 예. 당시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친위 세력들이 합의 추대를 가자고 하면서 그 합의 추대의 대상을 누굴 삼았냐면 친박계 소속이었던 김무성 의원을 합의 추대하자고 몰고 왔어요. 몰고 갔는데 그때 아까 박병석 의원입니까? 박명재, 박명재 박명재, 말고 박명재. 이병석, 아니. 포항에 포항에 그 이병석. 이병석. 국회 보좌관. 그래. 네. 그러니까 이병석 의원은 그때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당내 기득권이고 주류 세력이 친이가 친박을 아우르면서 친박 소속 의원을 합의 추대하자고 하니까 누구도 그 명분에 반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면서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상당히 당내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당의 그 모든 권한들이 박근혜 의원에게 넘어가는 하나의 교도부를 만들어줬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이용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지만 이용호 의원은 사실 재선 의원이거든요. 네. 지금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이 사실 이 도전장을 낸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뭐 비상적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뭐 제가 호남- 드리고 싶은 네.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지금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소위 말 윤핵관들이 그러면 비윤계에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자는 아이디어를 낸다고 한다면 네. 저는 2010년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면서 아주 부드럽게 당내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안정될 수 있다. 안정될 오히려 수 그런 있다는 것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합의추대로 예, 간다면 그럼 누가 한 명이 출마했다 하더라도 그때 이병석 의원이 출마했지만 결국 드랍했거든요. 할 수 있다. 예. 추대를 예.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추대라는 쪽이 뭐 아주 물 건너간 건 아니라 그런 추대를 말씀이시고 하는데 네. 윤핵관이 아니라 아니라. 당내의 비주류에 의해서 누군가를 한 명을 내세워서 네. 그 사람이 물꼬를 트게 만드는 네. 그 정도의 정치적 포용과 상상력이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 지금 딱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뭐 딱히 생각나는 부분은 없지만 예. 아마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저는 조호영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호영 의원도. 조호영 의원도 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친하다고 하지만 핵심 윤핵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지난번 네, 네. 비대위원장 때도 그 이준석 대표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호영 의원이 만약에 합의 추대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아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파워와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호는 사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합의 추대를 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그런 효과가 좀 있을까요? 뭐 어떻게 이 당내 분란을 수습하고 이분은 이제 비윤계니까 이른바 네. 뭐 친윤 비윤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윤계니까 이분이 뭐 지금 핵심 윤핵관은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쪽으로 뭐 저는 가장 어플할 수 적당한 있을까요? 인물이라고 보고 네, 또 네. 특히 지금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은 윤심도 실려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네. 윤석열 대통령 어중도 뭐 그쪽인 것 같다는 말이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무에 개입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뭐 보고를 받든지 하겠죠. 같이 이제 당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조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잠깐 그 비대위원장도 했고 대표 직무대행도 잠깐 한 적이 있죠. 김종인 비대위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네. 그리고 원내대표 경력도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그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도 상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강한 이 그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뭐 원내대표 역할도 할 뿐더러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랜 B로 해서 이 직무대행이 만약에 되더라 대표 직무대행으로 대표 직무대행이 가겠습니다. 되면은 네. 그 역할도 뭐 저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다. 다른 인물 그리고 마땅하게 다르게 떠오르는 인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네. 조영호는 예전에 원내대표를 하셨잖아요, 그죠? 원내대표를 했죠. 네. 예. 한 번 더 하면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원내 경험도 있으니까. 그렇죠. 경험도 경험이 있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때는 이제 야당 원내대표였고 네. 지금은 여당의 원내대표인데다가 네. 그리고 이 비상 상황이고 특히 민주당이 상당히 이 강성 그 지도부가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륜이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국민의힘에. 네. 그러니까 뭐 두 분 하시는 네. 말씀 들어보면 뭐 조영 의원이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네. 그래도 무난하거나 또는 좋은 카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뭐 추대 아니어도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네. 설사 경선을 해도 네.
그런 쪽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선 의원이 문제는 안 나니까 오선 의원이 네. 재선 의원하고 재선하고 붙고 경선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하는 게. 자체가 그런 모양새가 그리고 또 그게 예를 들면 줄을 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심이 어디 있다고 하면 어떤 특정 후보에게 줄을 네. 세우는 상황이 되면 그럼 당내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까? 상황이에요. 근데 이용호 의원은 또 뭐 전북 출신에다가 네. 유일한 호남 출신이라고 네. 하고 또 이렇게 입당한 네. 쪽이잖아요. 네. 뭐 그렇죠. 처음부터 국민의힘 소속이 네. 아니었고. 네.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경쟁한다고 해서 크게 무슨 뭐 아니 당내 갈등이 문제는 불가지거나 이용호 그럴 것 같지는 의원하고 않은데. 이렇게 문제는 이용호 의원하고만 네. 지금 이용호 의원만 노는 게 아니겠죠. 윤재욱 그러면 의원도 뭐 얘기하는 지금 대로. 물꼬를 텄으니까. 아니, 문골태는 여러 사람들이 놓을 건데 네네. 빨리 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친윤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상황 자체를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상당히 이걸 갖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뭔가 풀어나가려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만 방치를 하면 네. 이 상황 자체가 결코 쉽게 풀리지 않는다. 네, 네. 하여튼 뭐 그건 좀 19일 날 그런 계속 뭐 또 추대가 될지 경선이 될지 원내대표가 이제 된다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가처분 얘기를 해봤는데 선관위 일단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선관위를 구성한다고 지금 네. 첫 비대위 회의에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든가 뭐 어쨌든 전당대회를 한다면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를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는 지금 완전히 그냥 그 네. 전당대회 열린다면 네. 출마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제가 예측하기로는 또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그럼 있죠. 전당대회 자체도 지금 안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당장은 좀 들려 있는 이야기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지금 1말 2초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기국회 끝나고 1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정기국회 끝나고 난 뒤에 1월 달에 공고를 내고 네. 그래서 한 달간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 전당대회를 거쳐서 2월 달에 아마 정상적인 지도부를 갖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네.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국회 부의장직도 아마 내려놓을 듯이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뭐 내려놓자마자 바로 비대위가 끝나버리는 상황보다는 네. 본인이 사실은 관리형보다는 조금은 본인이 지금 상당한 정치력을 갖고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네. 약간의 혁신적인 모습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다고 하면 1말 2초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추가 징계를 이준석 전 대표가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면 1월 초에는 가면 풀리잖아요. 네. 그 과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출마의 기회를 줄까는 저는 뭐 여전히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지금 비대위를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이냐 부분도 아직까지 비대위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죠, 일부 사실은. 보도에 네. 의하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원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올 안에 하자는 것이 윤 대통령의 뭐 말이었다 했는데 그거 뭐 대통령실 부인도 하고 했지만 만약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주 선명 야당을 표방하면서 네. 강하게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빨리 좀 정상적인 지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의 약간은 그러니까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이냐, 네. 좁히느냐 네.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전당대회를 내년 1월 말 2월 초에 하는 건 순리는 순리예요, 네. 그죠? 정기국회가 12월 말이나 돼 사실은 마무리가 되고 뭐 입법안, 뭐 예산 처리는 빨리 끝나지만 여러 가지 법안 처리가 있으면 후속 처리가 많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또 민주당에서는 임시국회에 또 바로 소집을 할 거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다 만번하고 나서 내년 초에 하는 건 순리는 순리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냐도 우선 문제고 네. 뭐 법원 판결 딱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게 결국 이제 이런 문제가 전당대회 언제 하느냐도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한가지 띄우신 게 윤리위 얘기했습니다. 지금 9월 28일 날 윤리위가 예정돼 있는데 조기에 이준석 대표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기 윤리위를 소집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장 내일이라도 소집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저도 들었고 네. 윤리위는 이제 규정 절차에 따라서 그 회의 소집권이 당 대표나 윤리위원장 아니면은 윤리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소집이 됩니다.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상당히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했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것을 소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추가 징계를 하게 되면 1차 징계보다 더 중하게 해야 되니까 네. 제명 안 하면 당원권 지금 탈당 권유인데 탈당 권유도 열흘 안에 탈당 안 하면은 제명이 되죠. 그래서 추가 징계를 하면 제명이에요 무조건. 뭐 같은 효과죠니까. 예, 당규에 네네. 딱 나와 있습니다. 네. 더 중하게 징계를 네. 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어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원이 지금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그 학교를 예를 들어서 정학당했다고 네. 학생 아니냐 이렇게 했죠. 그럼 퇴학당하면 학생이 아니죠. 네. 그럼 제명당하면 그 학생이 아닌 거죠. 그럼 네네, 당원이 맞습니다. 아닌 거죠. 그거는. 제명을 당하면.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위협을 느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꼭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일을 뭔가 일을 벌이더라. 도모하는데 이렇게 얘기죠. 예. 아마 자기 제명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워낙 이준석이라는 인물 한 사람 때문에 호불호를 떠나서 네. 이거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네. 그 혼란스럽고 특히 이 피해는 나중에 국민에게 다 갑니다. 집권 여당이 예, 집권 여당이 이럴 거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국민에게 다 네. 피해가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1말 2초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해서 들은 게 있는데 네. 뭐냐면은 그때 이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내년은 네. 무슨 내년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 마무리해야 된다. 그것이 1월 8일 지나면은 이준석이 재출마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주호영 비대위 그 가처분을 인용을 하면서 법원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비상 상황을 이야기하고 네. 비상 상황을 만들어진 거다고 하고 하나는 이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면은 이준석이 1월 8일 되면은 당 대표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이준석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법원이 어떻게 그런 가정까지 하는지 참 희한하기도 하던데 그 법으로 놔두고 그러면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1말 2초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당대회는 1말 2초. 지금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1말 2초를 이야기하는 건 1월 8일에 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준석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준석도 그러면은 그 출마할 수 수 있는 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다. 네.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그 1말 2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준석을 과연 출마를 시킬 거냐? 그것은 용납이 또 안 되죠. 그 지금 정권 핵심 부호 쪽에서는 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제명, 윤리위 제명, 또 하나는 경찰 수사를 지켜본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윤리위나 또 경찰 수사. 그 경찰 수사에서 예. 그 차원에서 정리가 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지금 1말 2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참 분란이 뭐가 좀 봉합이 돼야 될 텐데 아까 우리 처음 얘기한 네. 것처럼 끝없이 계속 뭡니까 뭐 도돌이표도 아니고 네. 법원에 판결 기다렸다가 이것도 인용할지 네. 갔더니 쓰고 기다려 이런 난국을 해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윤리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제명이든 뭐 탈당 원유든 하면 조기 봉합이 될 수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첫 번째 문제가 있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두 번째는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정리가 될까 현명한 방법이냐 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 윤리가 9월 28일 이전에 땡겨서 할 수 있다는 말씀도 그런 말이 하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윤리가 땡겨서 했을 경우에는 네. 오히려 민심의 그러니까 이반을 더 자초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젊은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하다 상당한 무리수까지 다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명한 사실, 방법은 아니다. 예, 현명한 오히려. 방법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을 내면서 어제 심리에 같이 해달라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의 네, 병합 요청이었는데 네. 법원에서는 9월 28일로 지금 미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의힘의 요청에 의해서 미뤄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월 28일 날 그러면 징계를 열어서 그날 그러면 나를 쫓아내고 네. 나면 그러면 내가 이제 당원권도 없고 완전히 그러니까 당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구실로 해서 가처분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진작에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저는 뭐 여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말대로 하면 돼요.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네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차피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단장 회복되기 힘들다고 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든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퇴로를. 예, 그와 이와 관련해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이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을에서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하고 크게 결별해서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전 대표하고 당장 어떤 식으로 정치적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인생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 말살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나름대로는 타협의 여지를 아마 좀 열어놓은 그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노원을에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그 자체가 2024년 총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당에서 쫓겨날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노원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흠지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무공천할게. 그래서 너가 1대1로 그럼 민주당하고 한번 붙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래서 살아 돌아오면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게. 라는 의미까지 내포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크게 결별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결별은 하지만 네. 그렇게 원수 마냥 응응거리고 할 필요는 없고 당분간은 정치적 냉각기를 갖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뜻을 네. 저는 우회적으로 비친 것이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고 사실 한다면 이제 그렇다면 예. 너무 긴 얘기긴 한데 예. 그 이준석 대표 측에서 뭔가 화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대표 이제 측에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원 심리가 만약에 네. 가처분이 예를 들면 기각이 되고 9월 네. 28일도 스무스하게 하니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끝날 경우에 네. 어떤 식으로 만나서 그러면 일단 기각이 되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많이 좁아질 거 네. 아니에요. 그럴 때 완전히 이준석 전 대표를 낭떠러지에서 밀어 뜯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손을 내밀어서 같이 가자. 네. 단 정치적 냉각기는 필요하다는 식으로 뭔가 관계를 갖고 가려는 뜻을 네.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 저는 네. 그런 식으로 정진석 위원장의 말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안 맞아요. 아니,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원투로 왜냐면 뭐, 지금 네. 이제 그 차 교수님 말씀대로 해결되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무스하게 그리고 물론 저도 제가 생각해도 이준석 전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네.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에서 뭔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없잖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각되고 뭐 28일 다 지나고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 뭐 할 게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앞서 말씀하신 전당대회 하면 또 그것도 가처분 내고 뭐 어떤 식으로 법적 그 조치를 더 이상 안 하면서 한다는 예, 소대로. 물론 한다 뭐 자격 없다 기각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네. 자꾸만 이 여권 내의 내분이 종식된 것 같지가 않고 계속 질질 끌려가는 네.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그 정도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된다고 단정하시는 아, 예. 거가. 일단 뭐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이미 원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원수 이제 너무 그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당선 거기 어디죠? 노원을에서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비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이너스 3선 말고 네, 마이너스 3선. 1선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건 솔직하게. 왜 수락산은 3번이나 떨어져 놓고 네. 등반 못 해놓고 803 기웃거리냐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거기 대구 803? 그 노원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네. 홍정국도 당선되고 그럼요. 안철수도 된 데 아니에요. 그 3번이나 본인은 떨어진 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러니까 수락산이 이제 그 지역에 있죠. 네. 수락산은 3번이나 오르지 못했으면서 왜 803을 기웃거리느냐. 예. 대구 와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그전에 뭐 대표 경선할 때 조영 후보에게 이준석 후보가 저 작년에 대표 경선할 때 뭐 803에서 5번 네. 당선된 사람은 이런 이야기에서 또 비아냥거려서 쉬운 데서 됐다. 이 예, 얘기죠. 그 연장선상인데 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그 정진석 위원장이 왜 수락산에서 803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아직 말 한마디 없어요. 네. 보통 때 같으면은 무슨 소리야 나 수락산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럼 지역구 옮기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요? 옮겨서 대구 대구 쪽으로. 어디? 그렇게 하면 이준석 정치는 죽는 거죠. 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요? 이준석
그 전 대표 캐릭터 같으면은 정진석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바로 받아쳤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전에 김강석 거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TK 안 온다. 그러면서 본인이 김강석 거리에서 했던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 803에서 서성거리느냐? 네. 소위 말하는 보수의 심장에서 예를 들면 대구 의원들 12명이 먼저 앞장서서 보수의 혁신을 해달라. 네. 그 힘을 그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나는 대구에 정치하지 않는다. 네. 그거는 대구에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니까 그냥 당 공천 받아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지 말고 진짜 보수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그게 나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토대를 내가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803에 온다는 그 자체가 네. 김강석 거리에서 했던 이야기를 아마 이준석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 못 들었어? 내 이야기를 도대체 뭘로 들은 거야? 말 뜻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피식 웃고 말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대거리를 안 한 거다. 네, 대결을 안 한 거죠. 근데 아니요. 근데 지금 갑자기 대구에서 저도 뭐 대구에 신문사를 두고 있고 TK 정선하면 TK 정치권을 잘 아는데 네. 30년 동안 TK 본류 아니세요? 네, 30년 동안 TK만 취재해 왔는데 네. 아니 갑자기 이준석이 원래 아버지가 유승민 의원과 경북고 57의 동기죠. 동기라고 그러죠. 동기니까 이제 대구라는 건 아는데 본인이 그동안 뭐 대구에 대해서 연고를 전혀 내세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 대선 때도 그렇고 경선 때도 호남 쪽에 주력을 했는데 네.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 몰리니 대구가 뭐 칠곡의 본가고 달성의 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아버지가 뭐 경북고를 나온 이야기까지 본인이 네. 다 해요 지금은. 뭐 성묘도 가고 예, 그러죠. 성묘도 가고 네. 그 사진도 올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 지금 대구 정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경북에서도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실망을 해서. 그래서 그 전에 자민련 제2의 자민련을 노리는 것 아니냐 대구에서. 네. 그때 YS 때 대구 경북이 YS에게 실망을 해서 자민련에게 몰표를 줬죠. 그랬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자민련 9명 중에서 8명이 자민련에 당선됐는데 음. 그것을 지금 노리는 것 아니냐. 윤석열 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처럼 대구 경북의 그 정치에 호소하기 위해서 서문시장을 방문을 한 그 다음 날 본인은 가서 옆에 다른 시장 방촌시장을 방문을 하고 칠성시장? 네, 칠성시장을 칠성 방촌시장 다 방문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나중에 또 얼마 전에 또 서문시장도 갔어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가 그 각을 세우는 것처럼 1대1 자기가 예. 대통령급이다 뭐 이런 거. 보수의 심장인 네네네. 보수의 뭐 텃밭이라는 TK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럴 것과 또 하나 네. 계속 유승민 그 의원을 같이 이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네. 유승민 의원이 그래도 한때는 저 대구의 뭐 차세대 리더로 맞아요. 예, 각광을 받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결국 별도의 정치 결사체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에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별도의 정치 결사체를 구상을 하는데 그것을 TK를 기반으로 한 것 아니냐. 네. 본인이 어떻게 다시 민주당 쪽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구상이 시나리오가 충분히 그 예상이 되는 거죠.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수락산 버리고 팔공산 네.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TK가 본인이 TK에서 출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 지역을 근거로 해서 뭔가 당연하죠. 다른 설사체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정도 아까 제가 전망-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윤석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에서 뭔가 그러니까 보수 혁신의 그러니까 이 기치가 올라야 된다. 네네. 그래야만 보수 정치,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꿀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윤석 입장에서도 아마 지금 다음 차기 대선에는 이제 본인도 참정권이 생기잖아요. 네. 피선거권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지금 큰 꿈을 꾸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의 민심을 아우르지 않고는 네. 큰 꿈을 성취할 수 없잖아요. 네. 그거는 뭐 똑같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당히 자신들의 정치적인 텃밭은 호남이지만 이번에 그 추석 명절 때 고향인 안동을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네, 그게 네,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한 번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대구 그걸 염두에서 대구에서 선거린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어떤 식으로든 특히 자기 본인이 지난번 언제입니까? 그때 그 8월 13일 날 기자회견하면서 네. 윤핵관들 보고 험지가라고 이야기해놓고 네. 본인이 거기 간다고 한다면 그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스스로의 정치적 묘를 파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구 어느 지역구 출마한다는 얘기가 그건 아니고. 아니죠. 예, 전 그러니까 말씀대로. 대구가 변해야만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변하고 네. 대한민국 정치가 변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잠깐 뭐 다음 대선 얘기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이건 완전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왜 그렇게 그야말로 당 대표가 막 가출하고 예. 거의 분란을 일으켰을까? 첫 번째 그 마음 속에 이제 제가 조금 들어가 보면 예.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고 본인 얘기했잖아요. 네, 네. 유승민 대표를 대통령 네, 만드는 게 만들 거야. 본인의 꿈이라고. 음.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를 지구를 뜰 떠나겠다고 거야. 얘기했고 그런 것이 작용했고 첫 번째 네. 유승민 대통령으로 만든 게 플랜 A였는데 그게 이제 어그러지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뭐야말로 뭐 분풀이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분탕질이라는 네, 얘기 많이 네. 쓰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이 하나 첫 번째였고 플랜 A가 어그러진. 음. 그 플랜 B는 뭐였느냐? 이번에 윤석열이 안 되는 게 자신에게 자기에게 유리하다. 좋죠. 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10년 나옵니다. 집권론이 있었는데, 네. 그죠? 10년 네. 집권론이 있어 이번에 10년 주기. 이재명 네. 대통령이 당선돼서 민주당 정권이 이어져야 예. 다음에는 확실한 보수 쪽으로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내가 출마한다. 이게 플랜 B였다고 생각이 아니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여의도 정가에서는 아, 많이 그렇습니까? 있었죠. 진짜입니까? 아 그렇죠. 나는 그게 개인적인 뇌피셜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10년 그것 때문에 뭐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반대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아, 심지어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게 뭐 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죠. 생각한 거지, 0.73% 본인이. 0.73%면은 네.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질 수도 있는 선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일종의 자기 정치를 저는 대선 때도 계속 했다고 보는데 가령 저는 상징적인 장면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 가가지고 어디 갔었죠? 뭐 울산인가 어디 가가지고 손잡아가지고 올라왔죠. 다시 했는데 네네.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둘이서 똑같은 빨간 그 후드티 입고 네네네. 그 부산에서 똑같이 빨간 후드티 누가 입었어요. 후보인지 그러니까 모르죠. 대선 후보가 또 빛나도록 해야 되는데 대표가 본인도 똑같이 빨간 후드티를 입고 이렇게 하는 건 자기 정치를 한 거거든요. 자기 선거한 거예요. 예, 예, 자기 자기 선거한 선거한 겁니다. 거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두 아, 분의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아니 않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하면은 전혀 동의하지 않기 자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들어볼 한 말씀만 더 하면은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이 자가당착, 자승자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음에 총선에서 공천 못 받습니다, 당장. 네. 이게 징계 6개월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수락산에 간다고 해서 공천 주겠어요? 공천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다른 얘기하시면 무공천하고 하라는 얘기. 무공천 그렇게까지 그거는 이준석을 위한 당이 돼버리는 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 근데 국민의힘에서 오늘은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네. 지금 이 사법 처리 지금 경찰 리스크가 있던데 이거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에 뭐 내일 소환되잖아요. 본인은 또 내일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직 조율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율 있는데 중이라고? 경찰은 16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9월 16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16일로 네. 확정된 게 예, 아니고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법 처리를 받으면은 뭐 총선이고 자 뭐 대권이고 그렇죠. 그거 그건 출마하기 뭐 물론 어려워지는 없는 거고. 거고. 예. 더구나 아니 무슨- 근데 예, 저는- 잠깐만요. 예, 제가 예. 이제 왜냐하면 차 교수님께서 예, 예. 다음 대선 때 이준석이 본인이 출마할 꿈을 꾸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근데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플랜 A, 플랜 B 제가 정치를 네.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는 저는 네. 이준석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예. 일단 본인이 대선 승리하고도 이렇게 정치적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상황인데 네. 대선에 졌다고 한다면 이준석이 살아남았을까요? 아, 그럼 얼마든지 아니죠. 이준석 정도면 제가 아니 왜 졌는지에 대해서 뭐 본인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국민들이 있죠. 예.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준석을 버린다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니까 청년 소위 말해서 세대 포유론 뭐 이렇게 갈라치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졌다 그러면 너가 갈라치기하고 세대 포유론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장년층들이 다 떠났다는 식의 정치적 쉽게 말하면 네. 그 후폭풍을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당내에 소위 말해서 오래 정치를 하신 다선 중진들 입장에서는 어린 놈이 네. XX 하면서 이렇게 네네네. 하는 그러한 기류가 강하게 있는 이 당에서 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사실 그 당대표가 될 때도 당신보다는 민심이 압도적으로 믿어줬기 네, 때문에 네, 된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만약에 지난 대선을 졌다고 한다면 대선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인데 진 거는 그럼 그건 다 이준석 때문이야. 그런 식이 그러니까 그래요? 어차피 네네네. 정치적 책임이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준석이 그렇게 영리한 친구가 그런 그러니까 대선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거고 네, 또 네, 하나는 네. 그러니까 두 번의 가출이라는 부분도요. 지금 가만 따져보면 사실은 이준석이 뛰쳐나갈 만했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제일 처음 나갔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 선대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관련된 네.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결국 당대표직을 저렇게 고수하는 이유가 홍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본인이 엄청나게 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러면 떠날게. 그래서 떠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대선 과정에서 당의 홍보 관련된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했던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준비를 이준석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대요. 네. 그리고 모든 집행들은 다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뭐 다 아니, 그 이야기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니 제가 해주셔야 제가 돼요. 약간은 이 사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아, 그래요? 또 이야기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그것까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네. 사실은 그 이 나중에 홍보와 관련된 실질적인 일종의 뜻고물은 다른 쪽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한마디 말도 안 했대요. 그건 뭐 저한테 전달하는 사람은 일방적인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 저도 조금 뭐 저기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준석을 상당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윤석열 후보하고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가면 단판을 지어서라도 내가 그러면 이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깜짝 처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돌아와서 네. 쇼츠라든지 그런 거 많이 했고 그리고 아까 은양해동 이후에 그 다음날 부산 서면에 가서 네. 이 티 입고 한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제가 와 너무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티를 맞춰서 와라. 그리고 그걸 입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을 그 뒤에 아마 이 은양해동 그 다음 날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가라면 가고 네. 오라면 오고 네. 시킨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서면에 가서 빨간 후드티를 입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나 그런 여러 가지 기득권 세력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됐는데 저는 만약에 그 후드티를 입고 명동이든 전국을 다니면서 했다고 한다면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왔을 거예요. 예. 그거는 정말 당내의 예. 윤핵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당견 때문에 저는 그래서 0.73% 차이가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7.3% 이상의 차이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하여튼 뭐 본인을 결과론적인 분석이니까 어떻게 근데 본인을 과학적으로 풀 수는 없지만 의견은 많이 뭐 다르시다는 홍보비 건 같은 거를 가지고 본인을 뭐 오해를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자기가 정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김종인을 내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완전히 잠적을 해버리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당한 항의 방법인가? 당 대표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대선판에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열망이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는데 당 대표가 그걸 내팽개치고 가초를 해버린 그게 정당한 방법인가? 또 하나는 네. 그런다고 또 이 주선을 해서 찾아간다고 또 두 번이나 설명없이 다시 당에 들어와서 복귀를 하는 그것은 또 뭐 무슨 염치인가? 저는 그 생각까지 들어요. 그건 아니, 네. 그거는 복귀는 네, 그럼 네. 왜 했다고 예, 보시는 예, 예. 겁니까? 그 정도까지 본인이 이거 윤석열 후보 도대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갔으면은 윤석열 그 후보가 찾아오는 것도 꺼리고 완전히 잠적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거 선거에 관여를 안 했어야죠. 그런데 두 번이나 복귀를 한 것은 본인이 정치적인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해석의 여지도 있고 논란의 그래서 여지도 오늘 있는 그게 부분입니다. 주제가 아닌데. 근데 이제 갑자기 왜 그걸로 그 얘기가 튀어가지고. 아닙니다. 그것도 네. 중요한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이준석 대표도 생각하기에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정진석 대표의 리더십, 저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혹시라도 아까 이제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가 진정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윤 대통령과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좀 윤 대통령의 마음을 풀든가 아니 그 해법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 네.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준석 당시 대표를 대표. 그런 식으로 두 분이나 껴안았던 윤 대통령이 왜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런 정치적인 포용의 모습을 못 보이죠? 그때는 선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네.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그런 모든 국정 운영이 그럼 자신이 뜻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한 몸 한 뜻으로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네. 눈에 상당히 그러니까 거슬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달래고 껴안고 가면서 뭔가 이 하합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자신은 고깝지만 결국 이게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당이 이렇게 분란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의 생각, 민생, 국가 발전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위기들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뭐 네네네. 오늘도 뭐 뉴스 보면 어제 블랙 그 웬즈데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이라- 지금 1,400원대. 1,400원대 오늘 아마 돌파할 거라는 뭐 네네네. 그런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정도인데 국민들은 전부 다 이런데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맨날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네. 비상한 각오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그때 뭐 정말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대통령도 인간인데 아이, 그럼요. 정말 하는데 쥐어받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꺼안았던 것은 선거라는 절체절명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차 교수님 말씀은 지금 상황은 선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선거 때 꺼놨으면 지금이라고 못 꺼놨냐 이 얘기죠. 저는 예. 본인이 진작에 뭐, 했어야죠. 본인이 싫다 그러니까 품는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네, 빨리 얘기해, 그게. 그 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준석이 이야기한 품는다 그게 키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이렇게 어떤 뭐 하해를 한다 그러면은 방식이 어떻게 되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도 그거예요. 예, 뭐 그거 자, 이준석 측에 뭔가 있을까? 이준석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거기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고 보는데 품는다는 말 좀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내가 무슨 뭐 달걀이냐 이랬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왜 그런 표현 말고도 국정 동반자로서 같이 가자든가 손잡는다든가 악수하자든가 이런 게 다 많이 있는데 네. 왜 품는다고 하느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선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국정 동반자로서 정말 당신이 우리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네. 그걸 가서 이렇게 막 다시 뭐 이렇게 이준석이 필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것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말하자면 꾸러 이 이야기입니다. 꾸르라는 이야기예요. 네. 꾸르라는 이야기고 본인이 대통령과 거의 동급이다. 이것을 다시 또 가세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본인이 그 소위 자기는 투쟁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쟁의 성과물로 네. 그 장면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꾸를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을 뭐 포용을 하던 그런 제스처를 또 그 대선에 이어서 세 번째 취하면은 저는 리더십 자체가 완전히 저는 그 타격을 받는다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로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정치는 말씀이시죠?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 하시죠. 이거는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다. 그게 지금 비극이라는 그렇게까지 거죠. 가고 있습니까? 그게 비극이라는 그렇게 거죠. 저는 아직- 그러니까 8월 13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때마다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상당한 공격을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를 꾸리지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분이 누굽니까? 윤 대통령이 문자잖아요. 네. 저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안 끌어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그러니까 제 공당의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그 문자가 만천하에 공개된 데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저는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 네. 그거 자체를 안 했다는 거는 이준석이 뭐 고가고 그걸 떠나서 사실은 그 문자 하나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번져서 네. 상당한 국정에 부담이 되고 국가 운영에도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저는 입장 표명, 유감 표명은 예. 분명히 추후에라도 저는 꼭 해야 된다. 뭐 그거는 이제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제 정진석 난구 어떻게 풀 것인가입니다. 그에 관해서 한 말씀씩.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뭐다 지금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핵심을 일단 저는 밑줄 쫙 그 뭐 28일 이런 뭐 리스크도 있지만 네. 가장 먼저 우선 선결적으로 해야 될 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네. 이준석 전 대표를 정리하는 거다. 정리. 예, 아까 그 말씀하신 방법은 윤리위. 그렇죠.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하도록 네. 결의를 했잖아요. 그걸 실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실행 가능하냐, 뭐 현명하냐 그걸 떠나서 빨리 의원총회에서 정리하겠다.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기 네. 때문에 당 대표 대행 자격으로서 해야 되는 거죠. 강대강으로 가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네, 여러 가지 계속 그 리스크가 남기 때문에 가장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할 네, 일이다 무조건 그런 할 말씀이신 거고 전혀 다르실 것 같은데 의견은.
저는 뭐 민생을 돌봐야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본인이 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정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하는 걸 하라는 네네네. 거잖아요. 사법에 맡기면 안 된다. 네, 사업에 맡기는 건 하책 중에 하책직이라는데 저는 뭐 상책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상책을 행하시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 하여튼 뭐 어떻게 풀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공을 계속하는 것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진석 비대위가 새로 출범했으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풀지 5선 의원이시니까 뭔가 정치적 해법을 발견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생방송 정치본색 9월 15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